그러니까 진짜 안전자산만 사면서 진짜 위험한 것만 사는 양쪽 극단을 사는 거죠. 중간 없고. 버진 갤럭틱을 산 게 아주 눈에 확 띄더라고요. 네. 12등으로 들어왔어요. 약간 시장이 불안하다고 느껴지는 게 채권 ETF가 4개나 되고요. 테슬라는 5,800만 불 팔았고 속슬도 3,900만 불 팔았어요. 반도체 롱 ETF. 네. 애플만 2,100만 불 매수가 있었어요. 기술주 다 팔면서 왜 애플만 사지? 제가 그린 거로는 하락 쪽으로 베팅을 하는 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미결제 악정은 굉장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베팅하는 사람도 많이 줄은 거죠. 아래쪽으로 확실하게 치우쳐져 있다. 근데 조금은 하락하는 네.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네. 일주일만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의외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콜옵션 쪽도 매수세가 더 많았어요. 어쨌든지 간에 양쪽 보시면은 콜이 더 많잖아요. 네. 미결제 악정도 콜이 더 많아요. 나스닥은. 그러니까 올라가면 나스닥이 올라가는 거고 S&P 못 올라가는다. 이게 15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노란색이. 이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갭으로 확 떠서 확 내려갔다가 ADP 확 내려갔다가 고용지표 나오면서 갔는데 네. 윗꼬리가 너무 긴 거죠. 이번 주도 이거 15일선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 보인다. 예, 하지만 내려가면은 사야 되는 모양이지 않을까. 테이블앱의 케빈강 대표 모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는 좀 뭐 이렇게 좀 따끈따끈했습니다. 움직임도 많이 많고. 움직였어요. 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또 해외 주식 매매 동향 네. 보면요. 일단 저는 약간 바벨 전략 같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단기 미국채를 사면서 그 드론 택시에다가 그 버진 갤럭틱이라고 또 우주여행 가는 주식을 사셨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가면 한쪽은 꿈을 쫓는 주식을 사고 있고 한쪽은 안전자산 중에 제일 안전자산인 쇼텀인 그러니까 단기 미국 국채는 진짜 제일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장기도 아니고 단기니까. 그러니까 네. 진짜 안전자산만 사면서 진짜 위험한 것만 사는 양쪽 극단을 사는 거죠. 중간 없고. 네. 재밌네요. 예. 네. 이렇게 또 버진 갤럭틱을 산 게 아주 눈에 확 띄더라고요. 네. 12등으로 들어왔어요. 700만 불을 샀어요. 매수 매도가 다 있었는데 네. 12등으로 버진 갤럭틱이 들어온 게 이제 눈에 확 띄더라고요. 네. 한 20에서 45만 불 정도 가격이 변동되고 있는데 한 800명 정도가 모집이 이미 됐대요. 그래서 네. 우주여행 가는 거. 네. 그래서 그 얘기들도 나오면서 뭐 이게 더 확장되느냐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제 버진 갤럭틱이 700만 불 매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약간 시장이 불안하다고 느껴지는 게 국채가 4개나 됐어요. 그러니까 네. 채권 ETF가 4개나 되고요. 그중에서 또 단기 0에서 3개월 이내에 미국 국채된 게 1,100만 불로 거기다 10일하고 0 이렇게 찍힌 게 대부분 스마트머니라고 이제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네. 매수만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이제 하이네트워스들 PB 통해서 사지는 거의 가능성이 많다. 단기 트레이딩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렇게 0, 뭐 매수 있고 0 찍힌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인포메이션이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단기로 들어왔으니까 약간은 안전자산 쪽으로 좀 쏠리고 있다. 네, 트레이딩 안 한다? 이런 안 건가요? 한다. 네. 일단 현금 비중 높이. 네. 이거 현금이죠. 뭐 3개월 현금이죠. 미만 현금이죠 네, 거의. 네, 네. 그래서 그쪽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눈에 띄는 거 하나는 애플의 순매수. 기술주 계속 순매도였어요. 지난주도 테슬라는 5,800만 불 팔았고 속슬도 3,900만 불 팔았어요. 반도체 롱 ETF. 네. 계속적으로 기술주는 순매도가 되고 있는데 애플만 2,100만 불 매수가 있었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좀 눈에 띄는 게 기술주 다 팔면서 왜 애플만 사지? 네. 이런 느낌.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조비라고 이제 그 드론 택시 하는 것들도 갑자기 이 안에 들어와서 6등으로 샀다 팔았다를 7,400만 불, 7,100만 불을 했더라고요. 네. 이거 굉장히 작은 주식이거든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림에 이거 드론 택시예요. 드론 택시. 조비라는. 네. 예, 하늘 날아다니는 이제 택시 타는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 그거를 또 샀다 팔았다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7,400만 불이면 적지 않습니다. 거의 뭐 800억, 네. 1,000억 정도 되는 돈을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아, 진짜 드림과 안전자산이 네. 막 섞여 있네요. 네, 완전 드림과 완전 안전자산 두 양쪽 그 같습니다. 그냥. 그렇네요. 네. 그리고 지난주는 그냥 딱 한 텀으로만 보면 그냥 고용 지표가 난리가 났었던 거잖아요. 네. 갑자기 ADP 나오면서 왕창 높게 나와가지고 와 이거 과열이야 이러면서 금리 막 올리고 난리치다가 금요일날 딱 나왔더니 이거 아닌가? 뭐 그래서 또 밑으로 훅 내리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그 했는데 ADP 그 믿으면 안 돼. 그래서 배는 좀 네, 두 배는 좀 너무하잖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ADP 고용 지표가 뭐 그 다음 날은 오류 아니었냐 막 이런 예. 이제 막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 그런 얘기 나오네요, 벌써. 네, 예.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 블로그나 이런 데서는. 예.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된 거를 가지고서 차트만 2개로만 이제 쭉 추세로 한번 보려고 가져왔는데 네. 쭉 보시면 이건 비농업 고용이고요. 왼쪽은. 그리고 오른쪽은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 나와 있는 거 양쪽 두 개만 가져왔어요. 네. 너무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고용지표도. 네, 네. 근데 그냥 쭉 추세로 보면은 7월 달 거 비농업 빠지고 나면은 이제 합산 비농업도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평균도. 보시면 대체적으로는 35만 쭉 내려가서 209, 217 이렇게 해서 쭉 옆쪽으로 보시면은 올해 1월 달 47만 빼고 나면은 대체적으로는 이제 30만 언더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만 9천 나온 게 그렇게 뭐 막 드라마틱하게 빠졌냐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건 아니라고 그건 생각이 아니죠. 들어요. 예, 그냥 예. 3월달, 4월달이랑 비슷한 거죠. 뭐 네. 몇백만 차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또 리바이스 될까봐, 그러니까 수정될까봐 조금 이제 물음표긴 하는데 다음 달 나올 때. 그래서 어쨌든 비농업은 그냥 저 밑에서 쭉 움직이고 있는 게 그렇게 올해만 이쪽 왼쪽 쪽 빼고 작년 쪽 빼고 나면은 그렇게 막 들쑥날쑥 막 하고 있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저거는 리바이스 되면 그러니까 수정되면 수정된 숫자로 하시는 내려간 거죠? 걸로 나오더라고요. 예. 이게 그냥 그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라는 사이트에서 예, 나오는 예, 거여서 예. 그 임금 상승률도 보시면은 쭉 똑같아요. 0.4, 0.4, 그렇네요. 0.3 똑같아요.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막 하고 있지만 변동성이 심하다고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숫자로만 보면. 그렇죠? 그러면은 작년도 7월 달 거 0.5 빼면 이제는 쭉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0.4냐 0.3이냐가 별거 아닐 것 같지만 곱하기 12 하는 걸로 생각해 보면 차이가 크죠. 저것도 기저 효과가 있네요. 그렇죠. 얘만 일단 이제 집에 가면은 집에 빠지면. 가면은 어쨌든 그래서 4.4가 그래서 나온 거죠. 연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0.4 곱하기 12 하면 4.8인데 여기 33 두 개 서너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거 빼니까 4.4 된 거죠, 지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4.4 부분이 3점대까지 내려오려면 최소한도 0.2대가 보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2%대의 인플레이션율을 찾기는 쉽지 않다라는 게 뭐 컨센이고 제 생각도 그래요. 이거 더하기 해보면 0.2 만들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네, 굉장히 힘들겠네요. 어렵죠. 네, 그냥 더하기 해보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네.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쭉 얘기해 드린 게 한 주간에 움직였던 ADP 나오면서 이제 금리 확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고용지표 나오면서 네. 금리 확 내려가는 상황. 그리고 그거에 반대로 움직였던 주식시장. 네. 그래서 보시면 수요일 날은 아시아 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 나오면서 이거 중국 경기 나쁜가 봐 이러면서 이제 주가 빠졌던 거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ADP 나오면서 미친 숫자구나. 그러고서 금리가 확 뜨면서 주가도 왕창 내리고 네. 그러면서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러셀이 더 많이 내리고 이런 상태로 나오다가 금요일 날 지표 다시 보더니 금리 빠지는 쪽으로 내려가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달러가 약세된 게 저는 눈에 제일 많이 띄더라고요. 달러 약세 확 내려가고 금 확 올라가고 네. 금요일 날. 그러면서 주가도 올라갔었어요. 근데 쭉 올라갔다가 이제 끝장에서는 빠졌는데 네, 왜 빠졌나요? 그냥 프로핏 테이킹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CPI 앞도 그냥 익절 또는 네. 익절 레벨이라고 봐야 네,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뉴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은 이제 거래량들도 요 밑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시면은 실제로 거래는 아침에 시가 나오고 지표 나왔을 때 거래량이 굉장히 커지고 그 다음에는 계속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아침에 한 번 움직일 때 굉장히 포지션이 움직이고 나머지 시간대는 그냥 흡수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외환시장 쪽도 보시면은 똑같이 수목금이었고요. 결국 차이신 나오면서 이제 중국 경기 회복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밑에 가서 보시면은 구리값이 빠져요. 네. 그렇죠? 이 구리 색깔이 구리거든요. 그래서 구리가 쭉 빠지는데 결국 구리가 빠진다는 얘기는 경기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글로벌리. 네. 그걸 이제 반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PMI 나쁘게 나오니까 이거 중국이 나쁘면 전 세계에 나빠질 네. 수 있으니까 구리 빠지는구나. 근데 여기서 끝에 쪽에 가서 보시면은 다시 올려요. 구리 값이. 내려갔던 만큼 구리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네. 그 얘기는 금리가 미국 금리만 내려가면 나름대로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엔화 같은 경우 1.63%, 원화가 1.19%가 움직였어요. 네. 지난주에. 그러니까 그 옌 바이 원화셀, 원옌 환율로 베팅하는 거 많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드렸잖아요. 네. 이번 주에도 있었고 그런 경우에 보시면은 벌었겠죠. 예. 900원 근처 900도 네, 약간 깨졌는데 지금 네. 915에서 네. 924이니까 꽤 오른 거네요. 그죠. 900 언더로 내려갔을 때 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 뭐 네. 이렇게 막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900 언더에서 사서 뭐 다시 위로 지금 910원 정도 올라온 거니까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근데 고용 데이터를 저거를 이제 둔화되는 고용 데이터로 볼 거냐? 라고 보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게 뭐 둔화되는 것 같진 않아요. 아까 비농업이요. 네, 네. 고용 자체가 네. 왜냐하면 옆으로 쭉 가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ADP가 죄송합니다. ADP가 ADP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거기에 비해서는 좀 좋았다. 좋았다서 임팩트가 큰 거지. 옆으로 아까 쭉 그려드린 게 쭉 비슷했는데 뭘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막 움직였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ADP가 이상했던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앨런 미 재무장관이 중국 갔었는데 벌써 한 번 하셨죠. 그래서 이제 선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 뭐 특별한 기대는 있었으나 답은 없었다. 뭐 이 정도로 끝나야 될 것 같고.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어저께 금요일 그 장을 보면 2년짜리 금리는 내리고 10년짜리 금리는 올랐잖아요. 네. 특히 이제 그거는- 5% 4%를 네. 중심으로 해갖고 2년짜리는 4.95가 됐고 4%로 올라가 버렸죠. 5년짜리 금리는 4.0. 2년짜리는 더 내려가 버리고. 예. 그래서 네. 그렇게 했는데 왜 갑자기 그런 일이 그러니까 그분은 일어났을까요? 페드와치 보면서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예. 일단 그 테슬라 일단 네. 종목으로 보면 눈에 띄는 건 또 테슬라죠. 네. 5.31이라고 찍혀 있는데 주간으로 결국은 뭐 최다 판매 기록 세우면서 월요일 날 10% 급등하고 나머지 기간들 줄줄줄 빠지면서 네. 혼자 5.3% 제일 강력하게 나왔고 메타는 또 뭐 스레드 발표하면서 나왔고 그래서 그 두 개 눈에 띄고 나머지는 그냥 별볼이 없다. 그리고 빨간색이 좀 많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그렇네요.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표들은 아까 다 보셨을 거고 이번 주 나오는 지표들도 이전에 나오신 분들이 다 얘기해 주셨을 것 같은데 이제 목요일 날 펩시랑 델타항공 실적 나오는 거랑 그다음에 금요일 날 이제 금융주들 JP모건, 웰스파고, 블랙락 뭐 쭉 나오는 금요일 날 금융주 실적 나오는 데서 뭐라고 코멘트가 나올지 네. 결국은 이제 코멘트가 이제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실적보다는 그거 발표하면서 뭐라 그러는 거냐 도대체 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고 CPI랑 PPI 나온 것들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CPI와 금요일에 은행권 실적과 네. 그 코멘트. 네, 그리고 네. PPI도 발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침체가 됐을 때 소비 침체도 있지만 일단 PMI들이 나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PPI도 조금은 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PPI와 PMI는 그냥 이제 서베이 하는 거고 예. PPI는 어쨌든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되는 거잖아요. 네. CPI는 소매가 인플레이션 네. 되는 거. 그러니까 네. 결국은 물건이 잘 안 팔리고 막 이러면은 PPI는 나빠질 것 같거든요. CPI는 뭐 네. 버티더라도. 예. 그래서 PPI 쪽도 한 번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장단기 금리차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장단기 금리차 차트예요. 네. 예.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 점프해서 확 올라갔잖아요. 그 금요일이에요. 갑자기 왜? 예, 금요일이에요. 예. 그리고 이 이쪽에서 쫙 올라간 게 언젠가 하면 이거가 SBB죠. 예. 이게 SBB예요. 이쪽 굉장히 오래 사태가. 저 차트가 굉장히 긴 거네요. 완전히 긴 건 아니에요. 이게 22년도 1년짜리인가요? 10월이에요. 2022년도 12월이고 예. 2023년도가 여기고 네. 1월 달서부터 계속 이렇게 해서 역으로 갔다가 SBB 사태가 결국 터졌죠. 네. 그리고 SBB 사태가 터지면서 확 올라갔다가 옆으로 쭉 가서 한 40bp 정도까지 네. 마이너스 40까지 갔다가 아닌가 봐 그리고 다시 줄줄줄 내려갔는데 페드가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단기는 계속 올라가고 장기는 계속적으로 BTFP 뭐 얘기했었지만 네. 장기채는 하나도 못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계속 갔다가 이번에는 금요일 날 장기채가 올라갔죠. 예. 그러면 장기채가 왜 올라갔냐를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보니까 그 SBB 사태 일어났을 때 레벨과 다 딱 맞춰져 가지고 비슷해졌죠. 딱 예. 있어 가지고 야, 저희가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랬더니 불과 24시간도 안 되고 확 올라 버리네요. 확 올라버렸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펀더멘탈리 얘기하기는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테크니컬리 또는 아니면은 진짜 퀀트 트레이딩을 하는 채권 펀드가 있던지 그런 데서 뭔가 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일단은 수급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장기채가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채 쪽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안 잡힌다. 그러니까 2% 포기하고 롱텀, 그러니까 스테이 롱거를 얘기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안 잡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장기책 쪽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줘야 되면 그게 어그리가 안 된 거잖아요. 솔직히 장기채는 지금 침체 올 거야. 단기 저렇게 금리 올리면 침체 올 거기 때문에 장기 난 안 가. 그래서 버티고 있는 거고 거기다 이제 BTFP 붙어서 수급도 좀 꼬였던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되면 진짜 경기가 나빠지지 않으면서 장기 인플레이션이 있고
단기 금리가 높지만 주가가 안 빠지고 경기도 나빠지지 않아. 그렇게 골디락스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면 장기채 금리가 너무 낮은 거죠.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 대비해서는. 그러면 장기채도 따라 올라와야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우려를 본격적으로 이제 한다. 예. 오히려. 근데 그게 오히려 저는 주식 시장에는 호재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왜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거꾸로 장기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을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까지 인정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가는 와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실업도 그렇게 높아지지 않고 이렇게 되면 진짜 골디락스인 거죠. 그리고서 이제 3%대라고 인정하고 가는 거죠. 이제 이 아니다. 이 자는 잊어버리자. 아까 전에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자로 내려가긴 쉬워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보기에도. 근데 이에 집착한다고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를 그쵸. 했었는데 이게 2는 쉽지 않겠는데 그냥 3으로 기준을 바꿔서 가자라고 하면 이게 고착화라 그러나?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고착화. 이것도 상당히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근데 어차피 장기 금리도 올리고 인플레이션도 3에 가면 옛날에 3 이상일 때도 많이 살았는데 뭐 그렇게 꼭 이 자만 보고 살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저 홍 아나운서님 얘기해 주신 대로 금리가 그렇게 높게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위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2%는 누가 그냥 우리가 정한 건데 네. 페드가 또 아니면 모든 중앙은행이 2%라고 우겨본들 사람들이 오케이 3%. 안 내려가는 거네. 그렇죠. 안 내려가는 오케이 3%네. 네. 3% 나는 3% 맞춰서 내 인생을 설계할 거야. 이렇게 하면 3% 되는 거지. 중앙은행이 아무리 우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그렇게 거잖아요. 되면은 이제 같이 다 3%로 맞췄으니까 결국 조삼모사잖아요. 네. 인플레이션도 2에 맞추고 이자율도 네. 2에 맞추는 거나 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도 3에 맞추고 국채도 3에 맞추는 거나 그렇죠. 그러면은 뭐 전체적으로는 솔직히 조삼모사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지금 보면. 인플레이션 2% 된다고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네. 거의 없는 거잖아요. 네. 예. 시장에선 별로 없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쏠린 게 아니냐 하면서 장기채가 오히려 더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든 게 아닌가. 왜냐하면 단기도 올랐잖아요. 네. 근데 장기가 더 올라서 장단기가 줄어든 거잖아요. 단기가 내려와서 사람들이 자꾸 침체가 와서 단기 금리 낮출 거야. 단기 금리가 확 내려가면서 장단기가 붙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스테이 롱고라 그래서 얘는 어쩔 수가 없구나 쟤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쪽 장기 쪽은 수급이니까 장기 쪽을 갖다가 금리가 올라가는 쪽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페드와치 보시면은 네.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결국 이제 3월까지 다 밀어 올렸습니다. 네. 이제 금리 인하는 내년 5월로 이미 내려갔고요. 네. 그다음에 확률상으로 봐도 아래쪽 위쪽이 다 섞여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잘못돼서 이 5월까지 5.5로 계속 밀어고 내려올 거냐라는 거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인하하는 게 지금 이제 5월로 바뀐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번 7월 달에 FOMC에서 25bp 인상을 하면 5.5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5.75로 여기를 다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인상한다고 치면요. 그러면은 뒷단에서 5.75로 쭈르륵 바뀔 거고 어느 단에서. 그러면 여기서 5.5 있다가 뭐 그 다음번에 있는 9월 달, 11월 달에 5.75로 갔다가 그 다음에 내려가는 때가 예를 들면 5월에서 다른 달로 바뀔 거냐라고 보면은 지금 현재로 보면은 저는 그냥 5월이나 6월 여기서 한 번 내리는 거는 이 앞에가 5.75가 되든 5.5로 유지가 되든지 간에 한 5월 정도나 6월 정도에 한 번 정도 내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그냥 저의 뇌피셜입니다. 그냥 뇌피셜 느낌상 여기서 더 스테이 롱걸에서 진짜 페드가 얘기하듯이 저 12월까지 쭉 금리나 내년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여기 그림이 5.5, 5.5서부터 밑에까지 5.5여야 되잖아요.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네요. 지금이 7월이잖아요. 네. 그러면 5월만 해도 지금 10개월 남은 네, 거예요. 10개월이나 남은 거예요. 10개월 동안은 그냥 저 그림만 그냥 단순하게 단순 조금 무식하게 하면 이번에 한번 올리고 10개월 동안 계속 이 금리로 가다가 10개월 있다가 연말까지 5번 내리는 거네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이게 네. 여기가 어느 쪽에 있던지 간에 시작은 5월, 6월 정도에 낮추기 시작을 해야 그나마 지금 2년짜리 금리나 이런 쪽을 더하기 빼기 해보면 좀 맞아질 수 있는 느낌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벌어지다가 10개월 후부터 7개월 동안 5번을 내리겠다. 근데 생각해 보면 5.5, 5.75, 6 이런 거 보이면 지금 얘기 나오는 연체율 얘기들은 되게 무서울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벌써 새말고 나왔듯이 결국은 미국도 연체율은 어떤 거는 안 올라가고 있고 어떤 건 올라가고 있고 그래요. 연체율 종류에 따라서 뭐 카드채냐 뭐 모기지냐 이런 종류에 따라서 제가 한번 찾아보고
내일 제가 이제 안 나와서 그냥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연체율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거의 0에서 5.5까지 가는데 오랫동안 너무- 걸리지 않고 너무 1년밖에 단거. 안 걸렸잖아요. 그러면 여기 딱 일로 쫙 갔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생각해 보면 사실 금리라는 게 미리 빌려놓은 게 좀 있으니까. 그렇죠. 버틸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진짜 무식하게 생각하면 한 3%쯤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빌려놓은 거 있으니까. 근데 이게 쫙 10개월 가버리면 다 5% 되는 거죠. 두 이게. 번째 이제 대출 바꿀 예. 때 금리가 확 올라가 버리면 이건 예.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그리고 또 거죠. 바뀌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네, 가고 제일 좋은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6월이라고 자꾸 뇌피셜로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정도쯤 지난 작년 6월 생각하면 한 내년 6월쯤 대충 되면 이게 리파이낸싱 해야 되고 그러면 그때 금리가 내려가 있으면은 안전하게 리파이낸싱 다시 할 수 있잖아요. 오르락 내렸다가 내려온 다음에 다시 빌리면 되니까. 근데 이걸 계속 가면 이제는 3에 빌렸던 사람이 6, 7에 빌려야 되면 이자 비율이 높아지면 연체가 더 많아질 거고 그러면 이제 진짜 얘기하는 침체 쪽으로 갈 가능성도 높지 않냐. 근데 뭐 중앙은행도 침체를 원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것 이렇게 같습니다. 보는 건 또 어떻게 돼요? 연체가 이제 금리가 너무 높아서 연체가 일어나는 게 연체가 일어나는 곳은 약한 고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강한 고리는 버티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한 고리가 빅테크인 거잖아요. 그렇죠. 돈 빌린 적이 없는데요, 뭐. 돈이 남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벌어지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침체해가는 리스크. 그래서 러셀 2000이 계속 약세인 거죠. 네. 그냥 연간으로 보시면 러셀 2000 다운은 별로 못 올랐고 네. 나스닥만 간 게 결국은 네. 그 이유를 반영을 이미 다 시장은 하고 시장은 하고 있다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향후에 이렇게 높으면 연체율이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침체될 가능성도 있지만 양극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옵션 쪽 시장에서 보시면 약간 눈에 띄는 게 그 제가 그림 그린 거로는 하락 쪽으로 베팅을 하는 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 그림처럼. 그래서 올라가는 쪽은 4,500은 못 넘어갈 것 같아. 그리고 내려가는 건 4,400 이하로 떨어지면은 떨어지는데 그래도 많이는 안 떨어질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그려놓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이제 미결제 약정 보시면은 4,500 쪽 미결제 약정 콜옵션은 많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보시면은 위클리로 보시면 그냥 뭐 행사각별로 다 샀어요. 아 지금 계산하기 되게 쉽네요. 현재가 4,400이고 딱 100씩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양쪽으로 이제 있는데 아래쪽으로 확실하게 치우쳐져 있다. 아. 근데 미결제 약정의 전체적인 미결제 약정은 굉장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베팅하는 사람도 많이 줄은 거죠. 그렇지만 구테오 콜풋을 얘기하면 풋 쪽. 쪽이 많이 미결제 약정이 많은데 예. 예전에는 이렇게 한 2개 정도 행사 가격에 몰려 있었는데 그냥 막 전행사 가격을 막 미결제 약정이 막 뿌려져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안감이 좀 조성돼 있다. 조금은 하락하는 네.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네. 일주일만으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앞에 거는 사고 뒤에 거는 팔고 하는 형식으로 막아놨을 테니까. 왜냐하면 이제 시간같이 돈 내는 게 싫어서. 네, 네. 그러면은 그거 정도로 보면은 여기 그림처럼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한 400 이하로 내려가고 300 이하로 더 왕창 빠지진 않는다라는 쪽으로 해놨고 위로도 이거를 이제 프리미엄 내고 사야 되니까 돈이 아까우니까 이쪽 콜옵션은 팔아서 이제 이쪽 뒤에 걸 샀다. 그리고 중앙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난 그냥 안 벌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을 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듭니다. 그렇네요. 네, 근데 의외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콜옵션 쪽도 매수세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S&P랑 나스닥이랑 이제 치우친 쪽이 다르더라라는 것도 눈에 띄는 한 주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이 콜인데 나스닥은 이것도 미결제 약정이 너무 적긴 적은데 보시면 어쨌든지 간에 양쪽 보시면은 콜이 더 많잖아요. 네. 미결제 약정도 콜이 더 많아요. 나스닥은. 그러니까 올라가면 나스닥이 올라가는 거고 S&P 못 올라가는다라고 지금 옵션 쪽에서는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난주는 20 언더로 장기 변동성이 떨어졌었는데 그게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어쨌든 변동성이 전반적으로는 높아질 거라고 지난주 대비해서는 네. 높아질 거라고 시장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빨리 잠깐 보면은 이제 15일 이동평균선 찍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지금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게 15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노란색이. 딱 걸렸네요. 딱 걸리고 15일 맞고 올라가고 지난주도 이제 15일 선에서 계속 공방을 엄청 하면서 따라 올라갔는데 이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갭으로 확 떠서 올라가서 위에서 했다가 확 내려갔다가 ADP 확 내려갔다가 고용지표 나오면서 갔는데 윗꼬리가 너무 긴 거죠. 그래서 이번 주도 이거 15일 선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 보인다. 예. 예, 하지만 내려가면은 사야 되는 모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됐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내일이 아니더라도 연체에 대한 부분은 이게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지를 또 데이터를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조만간 네. 가지고 분석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제가 네. 그 조금 잠시 휴 네. 방이라서 네.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하고 다음 주하고는 제가 안 나오니까 네. 그 다음 주에 올 때 준비를 해보도록 노시는 하겠습니다. 동안 연체율 기대하고 네. 있겠습니다. 네. 휴식도 취하셔야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바랩의 케빈 강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